네, 오늘이 2016년 며칠이죠? 2월 13일입니다. 2월 13일 주권방송 가난한 교회를 향한 시대의 징표를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좀 특별하게 그 시간을 만든 것은 다름이 아니고 그다음에 신성국 신부님하고 저하고 그리고 그 고정 게스트 이원영 선생님하고 셋이 함께했던 시대의 징표 과정에서 신성국 신부님이 그 수술을 하게 되시면서 아무래도 최민석 신부가 이제 주권방송 좀 이렇게 책임을 맡고 같이 엮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이 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방에 있는 제가 좀 부담이 돼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함께 그 좋은 손님을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된 분이 있어요. 이름은 한결이 아빠라고 그러죠. 어디서 만났냐면 백남기 선생님 농성장에서 만났는데 제가 사실은 아주 귀한 세례자 한 분이 계시거든요. 누구냐면 김영길 선생님이라고 지금은 이제 전라북도 남원의 가톨릭 농민의 회원으로 그리고 지금 감사로 계시나요? 아니면 감사 그만두셨어요? 네, 감사 그만두시고 회원으로 계시는 가톨릭 농민의 회원이 있어요. 그분이 노무현 정부 마지막 시기에 저하고 남북 농민 대회가 있을 때 같이 평양을 가게 됐죠. 평양 과정 안에 이제 백두산 정상으로 오르게 되는 스케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케줄을 미리 알고 우리가 짰죠. 백두산 정상에서 영세하자. 그래가지고 김영길 선생님을 세례자 요한의 이름으로 백두산 정상에서 세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한결이 아빠하고 아주 친해. 그래서 그 한결이 아빠를 소개해 주셨는데 그 한결이 아빠가 누구냐면 유문철 선생님인데 녹색당 회원이시고 그리고 백남기 농성장을 계속 지키고 계셨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주권방송에 한결이 아빠가 결합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함께 응답하고 그래서 이제 급기야 몇 개 길거리 방송을 하게 되면서 오늘 정식으로 우리 문철이 그러니까 유문철 한결이 아빠를 오늘 소개하면서 주권방송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제 유문철 한결이 아빠가 누구인지부터 조금 이렇게 소개를 받고 얘기를 좀 풀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유문철입니다. 저는 충북 단양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올해 9년차 이제 농민이고요. 농사는 제가 유치다 보니까 유기농으로 짓고 있습니다. 제가 관씨가 아니라서 관우처럼 관행농은 짓지 못하고 유문철 유씨이기 때문에 우리 조상이 내려준 이름대로 유기농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등학교 2학년이 되는 이름이 한결이라는 아이의 아빠이기도 하고요. 제가 원래는 그 옆에 단양 옆에 제천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제천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까지 살고 서울로 대학을 왔죠. 지금 백남기 농성장이 차려져 있는 해화동 바로 옆에 있는 대학교입니다. 제가 20살 때 그 대학교를 와서 제가 7년, 8년을 살고 직장 생활을 하고 이랬던 인연이 깊은 곳인데 제가 지금 24년이 지나서 그 길거리에 천막에서 노숙농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서울 사람이네요? 아니죠. 제천 사람이죠. 제천 사람인데 서울로 유학 가가지고 서울에서 공부하다가 밖으로 이제 20몇 년을 이제 쭉 돌았는데 결국에는 돌다 다시 24년 만에 해화동으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네. 그러면 농사 진 지는 10년? 9년 차입니다. 9년 차 되죠. 네. 그래서 나 농사 짓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아까 저 소개를 해주셨지만
녹색당, 지금 농업위원회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래되진 않았지만 농업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거보다는 또 하나는 이 농성장에서 그 전국 농민총연맹, 그다음에 전국 여성농민총연합, 그다음에 가톨릭 농민회 이런 농민들이 농성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가톨릭 농민 회원으로서 또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 또 제가 이제 간부인데 그런 소속으로서도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를 맞고 쓰러지신 지가 오늘째로 93일째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한 40일 넘게 지금 있고 아까 처음에 소개해 주셨던 저랑 가톨릭 농민회 천막에서 오랫동안 같이 농성을 하고 있는 남원 지리산 농사꾼 김영길 농민도 지금 50일 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사 짓는 농민인데 우리 선배님이시자 또 거의 우리 백남기 회장님은 저희 아버님하고 동갑이세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심정적인 문제도 그렇고 모든 층에서 제가 이거는 남의 일이 아니고 나의 일이라는 생각으로 지금 농성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권방송 가난한 교회를 향한 시대의 징표의 그 출발점이 언제였냐면요. 2013년 12월 달이었어요. 그때 이제 2003년 12월 달에 김현옥 대표님이 저를 이렇게 픽업했죠. 신성국 신부님이 하는 시대의 징표에 새 신부가 좀 결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김현옥 대표님의 그 안내로 이제 시대의 징표와 함께 결합하게 됐었는데, 그때가 2013년 12월에 그 광고 방송으로부터 출발해서 첫 방송이 언제 하게 됐냐면요. 2013년 12월 19일 시대의 징표 제1회 박근혜 1년을 되돌아본다. 이 주제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출발하면서 그 신성국 신부님이 주권방송을 출발하는데 한국의 주요 모순 중에 하나가 박근혜였단 말이죠. 이 문제를 파헤치지 않고서는 주권방송의 시대의 징표를 구체적으로 짚고 넘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신성국 신부님은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박근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출발을 시켰어요. 쉽지 않는, 그래도 우리가 좀 이렇게 존중해 주시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아닌 사람에게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름을 불릴 수 있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신성국 신부님은 고집을 했단 말이죠. 그렇게 출발했던 주권방송이 김군수 해방신학자 선생님하고 결합되면서 주권방송이 신학적인 근거를 좀 마련하고 그러면서 출발해 와서 사실상 2년 가까이를 쭉 해왔습니다. 다시 좀 이렇게 고정 멤버들을 이제 만들고 게스트를 초청해서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함께 이렇게 하느님이 보내주신 선물 중에 한 분이 한결이 아빠 유문철 선생님이시고, 또 한 분의 우리가 그동안 초창기 멤버부터 출발했던 우리 그 멤버 중에 한 분이 라이트 미디어 대표로 계시는 미리암 누님께서 고정 멤버로 함께 해주시기로 했거든요. 지난 2년에 관련해서 소회를 좀 얘기하시면서 고정 멤버로서의 당신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성국 신부님하고 첫 만남이 참 이렇게 특별했는데요. 칼 858기에 관한 책을 만드시려고 했는데 먼저 내셨던 그 출판사에서 그 책을 내고 그 감옥까지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시고 그분이 이제는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리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다들 못한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맡았던 책이라서 조금 긴장도 했지만 신부님을 뵈면서 느꼈던 거는 큰 소리로 막 큰 소리로 농성하시는 분도 있지만 신부님은 목소리도 그리 크시지도 않아요. 그냥 보면 굉장히 좀 소박한 그런 신부님처럼 보였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뒤로 물러서는 법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도 책도 2권 같이 내고 그러면서 신부님이 이 주권방송이라는 것은 다른 데서 말하지 못한 그리고 특히 교회의 여러 매체들이 제 소리를 못하니까 거기에서 내지 못하는 그런 소리를 내야 된다. 그래서 주권방송을 시작해야 된다. 굉장히 분명한 의지를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저도 최민석 신부님하고 조금 더 잘 알게 된 상황이라서 정말 이렇게 가서 말씀드리고 이렇게 엮게 된 거죠. 그러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100회를 맞았다는 것이 100회 넘었죠, 이제. 굉장히 감회가 깊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안에서 딱 신문이라고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교우들도 잘 안 보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이야기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같은 얘기만 계속 반복하는 그런 상황에서 탈출구가 바로 이런 인터넷 방송, 그 다음에 인터넷 신문 이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굉장히 이렇게 그러니까 감회가 신성국 새롭습니다. 신부님이 그 김현욱 대표를 이렇게 컨택하게 된 동기는 코드가 일정적으로 맞았다 이 말 아니겠어요? 맞아요. 네. 신부님도 이렇게 제가 여성운동하고, 네. 그 다음에 어쨌든 이렇게 사회정의운동을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암암리에 듣고 연결돼서 오신 건데, 저도 신부님 때문에 정말 또, 사실 저는 나이가 조금 들면서, 노천에서 비 맞고, 눈 맞고, 이렇게 한계리 아빠처럼 노천에서 자꾸 이런 거 안 하고 싶었어요. 정말, 막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하고 있던 일도 있으니까 데모를 하면 저를 맨 앞장에 세워가지고 사실 무서우면서도 앞장서고 막 이랬는데 나이 들면서는 내 이제 메인으로 가리라. 그리고 조금 이제 앞에 이런 야권하고는 안 놀리라 했는데 신성국 신부님이 나타나면서 나의 모든 결심은 제자리로 갔어요. 그 다음에 우리 고정 게스트로 또 함께 해주셨던 이원영 선생님이 있잖아요. 네. 이원영 선생님하고 실제로 저는 그때 만난 거고, 네. 실제로 그 전부터 네. 그 안면이 있으신 분은 우리 김현욱 대표님이 이원영 선생님을 만나셨잖아요. 저보다도 신성국 신부님이 어. 만나셨고, 신성국 신부님이 이분이 이렇게 글 쓰시고 그러는 걸 보고 굉장히 좋은 분이라서 이렇게 같이 좀 만나자고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 명동 청년, 네. 명동성당, 조성만 열사하고 네. 아주 긴밀한 연계가 있었고, 네. 그들의 모임들도 지금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논문을 써야 되고, 또 그런 아주 중요한 시간대여서 함께 결합할 수 없다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작년부터 이제 결합을 못했는데, 아무튼 좋은 역할을 해주셨어요. 그 뒤로 이제 실제로 신학적인 베이직을 잘 깔아주신 주권방송 그러면 또 하나 생각나는 인물이 있죠. 신학과 관련된. 김건수 선생님. 그렇지. 네. 김근수 선생님하고 그 관계는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사실은 알게 됐어요. 저는 이제 그 전부터 신학생 때 알았는데, 그동안에 이제 유학 과정을 거친 이후로 한국 땅에 와서 사제를 준비하고 있다가 사제가 안 됐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어디서 묵고 단지는 잘 몰랐는데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게 됐고, 그래서 제주도에 가가지고 직접 만나고 그래서 얘기를 하게 되면서 나이도 이제 비슷하고 그러니까 친구가 된 뒤로 주권방송이 그 이후에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제 자주 김군 선생을 초대를 했는데, 실제로 마침 우리가 이제 시대의 징표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그 제2차 바티칸 공의의 정신을 근간으로 한 핵심적 그 개념, 그러면 시대의 징표. 시대의 징표의 핵심은 백성, 하느님 백성. 그런데 그 신학적 근거는 해방신학이란 말이죠. 그 시대의 징표의 신학적 근거로서의 해방신학자인 김군수 선생님이 우리 시대의 징표를 받쳐줌으로써 기본적으로 이 시대의 징표가 베이스를 잘 깔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김군수 선생님의 그 시대의 징표의 신학적 베이스를 까는 작업은
아마 계속해 주시도록 제가 요청을 좀 해볼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과거는 그렇고, 한결이 아빠가요, 우리 지금 여기 시대징표, 주권방송 1회 때부터까지를 아침 처음부터 끝까지 들을 수 있는 계기가 있었대요. 사고가 났어요. 병원 생활을 한 보름 하셨죠? 열하루 했습니다. 예, 거의 보름 가까운 병원 생활을 하면서 병원 생활 내내 시대징표 주권방송을 들어보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집중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훨씬 더 아직도 그 느낌들이 아주 생생하게 살아있을 텐데, 병원에서 누워서 주권방송을 들으면서 지난 2년을 이렇게 좀, 제3자의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방송이, 간단하게 좀 평가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방송이 더 좋은 방송으로 갈 수 있으려면 어떤 방향성과 흐름을 가지면 좋겠는지 아주 제3자로서 진단을 좀 듣고 싶고, 그런 관점에서 함께 또 한결이 아빠랑 새로운 의미의 이제 방향을 잡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평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참 부끄럽기도 하고요. 아까 우리 방송 녹음 전에 우리 김영 대표님께서, 저한테 이 방송에 제가 참여를 하게 됐을 때, 저는 어떤 역할일까요?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팟캐스트의 전설인 그 낙검수를 보자. 네. 낙검수, 나는 꼼수다. 지난 대선 때 1년 동안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던 낙검수 예를 들면, 거기에 그 4명의 진행자죠. 정봉주 의원까지 해서 4명의 진행자가 각자 이제 역할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우리 한결이 아빠는, 딱 보니까 그 주진우 기자 같은 캐릭터가 맞더라.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 잘은 모르겠다만 그런가요? 하면서 이제 대답을 했는데, 제가 이제 오늘 처음 얘기하지만, 그 주진우 기자는 저랑 대학 동기입니다. 그래요? 근데 그 주진우 기자는 국문과 나왔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상대를 나왔고, 그리고 서로 아는 사람은 아니에요. 같은 대학에도 워낙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근데 제가 이제 주진우 기자의 활약상을 알았고, 네, 저는 회사원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농민이 되어서 농사를 짓고, 그래서 이렇게 소시민으로서 또는 작은 농부로서 살았는데, 그 주진우 기자의 활동을 보면서 상당히 인상 깊었죠. 그리고 사실은 저도 대학 때는 언론사를 들어가려고 공부를 했었어요. 네, 그랬는데 여러 가지 계기로 저는 언론사를 가는 거를 접었어요. 그러니까 내 의견이 맞긴 맞다고. 우리가 저기 아까 얘기하면서 우리 저기 유문철 한결이 아빠는 사실은 이게 언론 쪽 관련해서 태어날 때부터 기질이 있어. 맞아요. 기질이 있어. 그래서 이제 그 역할을, 이 흐름을 보면, 기본적으로 팟캐스트의 해설, 그 전반적인 흐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제가 보는, 사람 보는 눈이 괜찮죠? 네. 괜찮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거 다 못하셨어요. 미리암 누님은 이제, 이렇게 균형자의 역할 좀 하고, 나는 이제 사회 역할을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예견이 주진우 기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신문 기자의 할 수만 있었다면 그쪽 꿈이, 이제 꿈을 이뤘네. 그래서요, 이제 얘기를 이어가자면, 그래서 아까 갑자기 주진우 기자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은 이게 무슨 대본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애드립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나는 대로 하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길래, 저도 처음에 학교 들어가서 대학 신문사 생활을 잠시 했었고, 그 다음에 그 친구들하고 오랫동안 언론사 입사 준비를 공부를 했었고, 하지만 제 친구들은 대부분 다 언론사를 들어갔고, 저는 길을 달리해서 이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2년 전인가부터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작은 그런 모임에 제가 직접 저 앞에 보이는 캠코더 저거 똑같은 기종이에요. 저걸 들고 우리 농민들을 만나러 다니는 현장 기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셨구나. 그건 제도권이 아닙니다. 제도권이 아니고 제 농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담자.
라는 그런 식인 거죠. 누수가 전문적인 기자들이 아니고 같이 농사 짓는 농민이 농민의 얘기를 담자. 우리 얘기를 우리 스스로 담자라는 취지로 제가 그 활동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우연찮은 계기로 이렇게 또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하나는 백남기 회장님께서 저렇게 쓰러지시고 나서 우리 농성장 얘기가 외부로 잘 나가질 않는 거예요. 답답하셨구나. 한겨레 신문이라든지 경향신문 그다음에 각종 뭐 뉴스타파부터 있긴 하지만 거기들도 마찬가지로 농민 기자들이라든지 농업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없습니다. 다 저와 비슷한 출신의 그런 도시 출신이고 그냥 그 입시 지옥을 거쳐서 대학생을 하고 손안에 흙아퍼를 안 만져보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농업 기사가 나와도 제대로 된 그런 기사가 나오지 않는 게 늘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답답한 마음에 직접 오마이뉴스에 기사를 보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현재 기자직을 기존에 2개를 갖고 있는 겁니다. 카메라 기자로서, 방송 기자로서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이 라이팅을 하는 그런 기자로서 2가지 일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최민석 신부님께서 갑자기 큰 또 바위덩어리를 한다 던져주셔갖고,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고민을 하다가, 농성장에서 지난 11월 18일부터 참여를 해서 했는데, 처음에는 너무나 경황이 없고, 그 다음에 저도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도 했고, 그래서 사실 그 과정에 적응하는 과정이라든지, 각종 다가오는 상황들에서 나의 역할이 무엇일까 해서, 하여튼 너무나 많은 일들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의 체력이라든지 정신력이 다 소진된 상태에서, 잠시 그 단양의 그 단체 회의를 진행하러 갔다가, 다쳐서 갈비뼈가 2대가 나가고. 그게 의미가 있어. 그게 희한하더라고요. 이게 하느님께서 휴양하라고. 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서 아까 우리 신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제가 그 병원에 누워서 사실 그 전에 우리가 16일, 17일 했잖아요. 예, 그게 예. 1월 16일, 1월 17일자에 농성장 이야기 2개 하고 그럼요, 예. 소녀상 이야기 2개를 해서 신년 방송 4개가 나갔습니다. 그렇죠. 같이 했죠. 그리고 그러고 나서 그게 바로 그 다음날이었어요. 네. 그 다음날 내려가자마자 제가 그렇게 다쳐버린 거였어요. 네. 그래서 저도 병원에 갔을 때 황당했죠. 갈비뼈 2대가 부서졌네요. 그래서 이제 서로 우스갯소리 하면서. 원래 갈비뼈가 나가면 침대에 누워서 꼼짝없이 앉아있어야 돼. 네, 그래서. 너무너무 아프거든요. 꼼짝도 못하고, 이렇게 이제 있으면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죠. 그때 그 지난 18일부터 따져서도 2달, 60일이 지난 상황에서, 그 날짜도 그렇네요. 그죠? 2달 만에 제가 저도 똑같이 우리 백남기 회장님처럼 꼼짝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누워있게 됐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는 주님의 뜻이다.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평가하고, 앞으로 할 활동에 대해서 다시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올라오라라는 뜻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 신부님께서 17일날 제안을 하셨잖아요. 이 시대 징표, 이 주권방송 시대 징표를 같이 해보자라고 제안을 주셨는데, 제가 사실 거기서 선뜻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나서 얼마나 그 부담이 됐는지 이 바위덩어리 니든 바위덩어리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누우면서 당연히 일단은 다 들어봐야 된다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것을 녹음하기 전에 시대의 증표라는 게 있는 걸 몰랐었어요. 예, 제가 가톨릭 신자도 아니었었고 그다음에 저희 집안은 개신교 집안이긴 하지만 우리 어머니가 항상 길 잃은 양이라고. 예. 왜 너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느냐고. 제가 중학교 때 벗어나서는 절대 안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우스갯소리지만 중요한 것은 가톨릭 농민의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준 가톨릭 신자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제가 저도 꼼짝 못하고 누워서 당연히 제가 신부님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팟캐스트를 쭉 보니 세상에 2년 동안 거의 100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안 듣고는 제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꼼짝없이 누워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신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1회입니다. 1회. 딱 1회. 네. 1회 신성국 신부님의 첫 마디를 듣자마자 제가 그냥 깜짝 놀랐어요. 벼락을 탁 맞아버린 거죠. 주권방송 1회 시작합니다. 딱 그렇게 하시면서 박근혜 대선 부정을 바로 치시면서 박근혜입니다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닙니다라고. 기존의 방송 중에서 그렇게 강력한 멘트를 나시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 방송은 장난이 아니네. 이렇게 하면서 쭉 들었는데 들을 때마다 매우 인상이 깊었고 아까 말씀하셨던 지난 2년 같이 해오셨던 김근수 당시에는 또 연구소장을 하시고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제 가톨릭 프레스 편집장님을 하시지만
김근수 그 편집장님의 글이라든지 아니 말씀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정치학을 전공했던 이원영 선생님의 그런 말씀이라든지 이 내용 그다음에 최혜서 신부님의 그런 방송 진행이 상당히 인상 깊었었어요.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학교 때 다니던 예. 뭐 제가 크게 뭐 신자도 아니었지만 엄마가 나가라니까 이제 같이 찔러찔러 나가서 왜 그 교회 가면은 막 악기도 만들게 해주고 당시에 그 교회에 밴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춘기잖아요. 그래서 뭐 전기 기타도 있고 드럼도 있고 하니까 그거 하는 재미에 그래도 주말마다 나가긴 나갔는데 도저히 저는 그 목회하는 방식에 대해서 사춘기의 눈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책하고 너무나 이 목회라든지 그다음에 신자들이라든지 이런 하는 행동들이 너무나 위선됐기 때문에 저는 용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저는 뛰쳐나왔던 것이고 나중에 알지만 그렇게 뛰쳐나와서 가나안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 엄청 많다는 걸 알겠죠. 아시나요? 가나안 교회? 알죠. 예, 안나가 교회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류의 하나였었고 하지만 저는 어쨌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가톨릭이 500만 그렇죠. 그 다음에 개신교가 1000만이 넘고, 불교도 그래서 우리가 2천만 명 이상, 인구 2천만 명 이상이 신자인 나라입니다. 종교국가인데, 실제로 부처가 어디 있고, 주님이 어디 있고,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이것이 참 모호한 이런 현실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구의 절반이 종교인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배제해놓고는 볼 수 없었다. 특히 대학에 들어와서 제가 이제 다양한 책을 읽을 때, 제가 이제 언론사를 준비했기 때문에, 언론사는 사실 잡학다식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5만 가지의 책, 또 5만 가지 사람들, 저는 가리지 않고 만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이제 당시에는 안병무 우리 선생님 책이라든지, 민중신학 관련 민중신학부터 뭐 해방신학 관련 책들, 그 다음에 이제 개혁교회 분들의 책들, 이런 걸 많이 읽었죠, 사실은. 제가, 종교는 버렸다고 하더라도, 하지만 그 종교적인 질문, 거기에 메시지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이었는데, 제가 이제 시대의 징표를 보니, 이거는 해방신학이었어요. 제가 상당히 좋아하고, 그리고 해방신학에서는 내가 신자이냐 아니냐 유무를 따지지 않는 거죠. 네. 주님의 말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그렇죠? 저도 네. 그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불교도 관심이 많고, 개신교, 기도, 어디를 구분하지 않아요. 그 종교적 경계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그 텍스트에 있는 말, 우리가 남겨진 건 텍스트밖에 없으니까 또는 기록들 그 후에 성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말이나 행적밖에 없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하다못해 가톨릭은 프란치스코 성인의 삶을 누가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프란치스코의 삶을 글로 쓰고 해석하는 게 아니고 그 삶을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봤거든요. 마찬가지 지식인들도 마찬가지시죠. 말로 아무리 떠들어봐도 뭐 100말을 하면 뭐하고 1000마디의 말을 하면 뭐니까 자기가 하나도 실천하지 않는 걸. 그것을 위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선이 없는 삶. 그리고 제가 사춘기를 지나고 대학을 지나고 그다음에 성인이 되어서도 늘 마음속에 이건 누가 하는 말이 아니고 그냥 제가 한 말인데 그리고 제가 마음속에 품은 말이지만 암과 삶이 같이 간다는 거죠. 암과 삶. 말도 뭐 아름답잖아요. 암과 삶이 말이 어렵지도 않고 아주 간명합니다. 암과 삶이 같이 가자. 우리가 그래서 뭐 지행합의는 이런 말을 쓰지만 그렇게 어렵게 쓰지 말고 우리말로 암과 삶을 같이 가자.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농민으로서 6년, 7년의 수련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이제 농민이 되었을 때도 제가 대외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에 많은 운동가들이 비판을 받았던 게 그래서 우리 학출이라고 하죠. 학출들이 왔다가 벗어나서 정치인이 되거나 이런 것도 물론 훌륭한 학출들이 지금도 현장에는 있어요. 근데 일부 그 학출들 때문에 많은 활동가들이 오명을 덮거나 더 괴로운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선배그룹이에요. 저는 그래서 제가 어디다 글을 썼어요. 그제. 그래서 보냈는데 제가 거기다 쓴 글이 뭐냐면 386 세대 그 일부 엘리트 정치인들의 그런 잘못된 행태 때문에 이후 많은 그 진지한 활동가들, 그다음 후배 세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던진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기 왔을 때 어떤 동창이 그러는 거예요. 너 왜 거기 가 있느냐. 너도 정치하려고 그러는구나. 이 말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 할 말도 없지만 그게 그대로 더 씌워지는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지금 여기 아까 그 소감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고 평가와 담어 대안을 얘기하고 했는데 바로 그겁니다. 프란치스코 지금 교황께서 늘 말씀하시는 게 가난한 자들 옆에 있어라. 그 사람들 위한다고 하지 말고 그 사람들과 같이 살아라. 이런 것이잖아요. 저도 그래서 제가 가톨릭 아까 준신자로서 또는 그냥 종교적인 훌륭한 성인들의 말을 따르는 입장에서 저는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누가 신영구 선생님이 얘기했다고 하죠. 비를 같이 맞아라. 음. 우산을 씌우지 말고 비를 맞아라. 저는 그거거든요. 백남기 농민과 맞았던 물대포를 나는 지금 매일매일 나도 같이 맞겠다라는 심정으로 있는 것이고 이 지금 시대의 징표 팟캐스트가 바로 우리 사회의 현 각 문제들에 대해서 다 그 해방실험적인 관점에서 2년 동안 너무나 깊이 있게 잘 짚어왔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존경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길이 아빠가 사실은 그동안의 그 삶의 과정들과 본인들의 삶의 가치 철학하고 요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10일 동안의 그 갈비뼈가 나는 부러진 병원 안에서 주권방송 가난한 교회를 위한 시대의 징표를 쭉 들으면서 당신의 과거 역사하고 그 주권방송이 얘기하는 해방신학적 가치로서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 또 하나 실천적 신앙, 그리고 암과 삶이 일치된 신앙, 요거가 짠 하고 만나면서 불꽃이 텄네. 그러면서 이건 주권방송의 고정 패널로 내가 가서 함께 하는 것이 의미 있다. 이거 발견하신 거지? 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면 주권방송 시즌2는 한결이 아빠 갈비뼈에서 태어났네요. 야, 이런 걸 말고 이제 사실은 신학적 그 근거라고 그러는 거지. 이게 사실은 고통을 통해서 새로운 비전들을 이제 보게 된 거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읽어낸 건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사실은 과거 역사와 지금 시대의 징표가 가야 할 방향들의 그 만남, 이 만남 속에, 한결이 아빠의 새로 소명들이 하나 부여졌네요. 그쵸? 주권방송과 함께 박근혜 시대를 헤쳐가시는 애청자 여러분들께 정중히 인사드립니다. 주권방송이 민중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공중파와 종편, 신문들에 맞서 진보 언론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힘은 애청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있습니다. 주권방송을 후원해 주십시오. 홈페이지 www.615tv.net에서 민들레 홀씨 정기 후원인이 되어주시거나 우리은행 1005-501-779-765 주식회사 주권방송으로 직접 후원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주권방송은 평화 번영과 민주 회복을 위한 진보 언론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주권방송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간단하게 평가를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정확히, 왜냐면 워낙 분량이 많아서 다 세어보질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신년 방송이 4편이 나갔죠. 네. 근데 제가 대충 보니까 1회 천년도 방송이 50회였어요. 그래서 네. 그거를 제가 추정을 해서, 그러니까 그 작년 거를 세워보질 못했는데, 전년도 기준에서 그래서 한 100회 정도 되는구나. 굉장히 많은 분량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됐었고요.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4분, 그 신성국 신부님과 우리 최민석 신부님, 그 다음에 우리 김근수 편집장님, 이원영 박사님 해서 이 4분이 너무나 궁합이 잘 맞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2분은 사진님이시지만, 김근수 편집장님 같은 경우는 신학자, 그것도, 책도 여러 번 내셨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고 정통적인 해방신학, 자로서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 그래서 기존의 해방신학 책들이 번역본도 있었고, 하지만 우리의 학자가 우리의 오랜 동안의 그런 학문적 수련을 통해서 라틴 아메리카까지 가서 최고 해방신학의 최고 권위자한테 직접 사사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던 거죠. 김문수 편장이라는 분이 있었다는 걸 몰랐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끄러웠고, 또 하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느님께서 내려주신 건지 모르겠는데, 모든 게 우연히 참 이게 저도 모르게 막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중요한 시기에는.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들이 저도 인생에서 몇 번을 겪은 것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신의 이름으로 또는 영적인 논제로 할 수는 있지만, 저는 이 상황에서 그런 영적인 힘?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녹색평론이 올해로 25년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우리 근원적인 삶, 성장 시대가 아닌
모든 무생명이 같이 가는 이런 삶. 그것이 바로 해방신학적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해방신학적 관점과 그다음에 우리가 그 비신학적인 관점이라도 그 자연과 생태계, 어머니 지구라는 것을 같이 가는 것에 대해서 가장 오랫동안 집요하게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 바로 녹색평론이고 그게 올해 25년 차입니다. 제가 대학교를 92년에 들어갔는데 녹색평론이 첫 번째 난 91년 10월인가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146호가 나왔는데 제가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당시에 뭐 동권이 무너지고 학생운동권이 다 무너지는 상황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대선이 있었고 그랬는데 제가 도서관에서 그 책을 잡은 거였어요. 번개를 맞은 거죠, 마찬가지로 그것도. 그 책을 짚고 나서 제가 지금까지 그 책을 읽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장 오랜 독자 중에 하나예요. 그랬는데 요번 1월, 2월 호에 김근수 편집자님의 글이 실린 거예요. 녹색평론에. 네, 그걸 보고 깜짝 놀랐던 거예요. 녹색평론과 해방신학의 만남. 또 만난 거죠. 그래서 이게 자꾸 이렇게 겹치는 거예요. 우리 백남기 회장님 겹치고, 그 다음에 김근수 선생님, 프란치스코 교황, 김조선 선생님, 이게 막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은 도대체 뭐지? 뭐 제가 또 갈비도 또 부러서 누워있죠. 꼼짝 못하게. 농성장에 있을 때 사람들이 저를 걱정한 게 제가 일을 너무 여러 가지를 하니까 한 사람이 저는 이제 원래는 멀티플레이어를 좋아하긴 해요. 아까 잡학다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긴 한데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저렇게 해갖고 어떻게 버텨내겠냐? 그랬는데 바로 그때 이렇게 제가 이제 넘어진 건데 뭐 이런 상황들 다 종합해서 해서 병원에 누워서 제가 시대의 징표도 듣고 또 이제 배달온 녹색편을 딱 펼쳤는데 거기에 김문수 편집님의 글이 딱 실려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또 찬미 하소서에 그렇죠. 해석하신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상황들은 다 뭐냐. 저를 뭐 어떻게 인도하는구나. 사실 이런 심정이 막 들었던 거죠. 한결이 아빠는 사실은 녹색평론이 그동안에 자신의 삶의 경전이었구나. 김조선 선생님은 그런 말을 어디 가서 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근데 지침이자 등대였던 건 맞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농민이 될 때 어떤 철저한 그런 뭐랄까 숙련의 기간, 사상적으로든 뭐 육체적으로든 뭐 여러 가지 심리적인 준비든 할 때 사실은 녹색평론이 가장 가이드가 됐죠. 그 사실인데 선생님은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자꾸 왜냐면 기농자들이 그 책 잘못 읽고 와서 따지는 사람들이 많아갖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런 걸 종합해서 저는 시대의 징표의 그런 모든 내용들이 그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시 빨아들게 돼요. 그게 왜냐면 그 많은 분량을 아무리 열심히 듣는다고 해도 그래 짧은 기간에 듣기는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신홍국 신부님이라든지 특히 이제 김근수 편집장님의 그런 해방신학에 대한 다양한 풀이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감동스러웠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 100회 과정 중에서 뭐 어디가 좋다 말자 이런 게 아니고 그 전체적인 과정들, 뭐 세월호 문제도 다루는 이런 현안 문제들 다루고 있고 또 더군다나 이제 현장 신학의 문제들 이런 것들 현장 우리 그 상황들에서 직접 마이크를 거기 들고 와서 하신 적도 많잖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다음에 교리적인 문제도 분석하시고 뭐 다양하게 했었는데 로메로 주교의 문제도 다루시고 했는데 그런 주제들 하나하나 다 좋았지만 제가 비신자로서 봤을 때도 듣는데 전혀 무리가 없는 해방신학이 자체가 좋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신자 비신자를 가지 않고 오로지 실천 가난한 자들 우선적 선택 그렇죠. 우선적 선택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 3단계 뭐 관찰, 판단, 실천. 너무나 간명하잖아요. 그게 제가 갖고 있던 생각이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생각하고 말고가 없는 너무나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 마찬가지인 거였던 그런 거였기 때문에 저는 맞았고 그래서 제가 주위에도 이걸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데서 막 알리면서 시대의 징표라는 방송이 가톨릭 사제님들이 진행하는 거긴 하지만 우리 일반인들이 듣기에 전혀 무리가 없고 그다음에 가장 우리 사회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다루는 좋은 팟캐스트다라고 홍보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현재 그래서 제가 그런 식으로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더 이제 사실은 이 방송에 좀 맞을 수도 있겠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은 좀 생겼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제가 이 방송에 고정 패널이자 같이 기획위원으로서 얼만큼 좋은 방송을 해 나갈지는 저도 사실 부담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주권방송 가난한 교회를 위한 시대의 징표가 제2부의 형태로 이제 올려가려면 우선 비전과 꿈이 좀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 비전과 꿈으로서는 적어도 지금 202에서 500일을 왔다 갔다 하는 이 시대의 징표가 52권까지는 우리가 진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소박한 꿈이면서 현실적 꿈인데 이런 꿈을 이루려면 사실은 듣는 분들의
내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켜줄 때 그게 가능한 거지. 우리 생각만으로는 가능할 수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병원에서 그 많은 분량을 들으면서 주권방송이 비전 있는, 그리고 언론으로서도 일정 정도 영향력을 갖고 앞으로 계속 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가는 게 맞겠냐. 뭐 좀 생각해 본 게 있다면 그 부분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네. 주권방송은 이제 방송사 이름이고, 이 시대의 징표, 우리가 짧게 얘기해서 시대의 징표라고 하는데, 사실 그 앞에 이름이 하나 더 있죠. 네. 가난한 교회의 시대의 징표인데, 이 시대의 징표는, 기본적인, 제가 이야기로는 기본적인 방식은, 우리 가톨릭 사제님들과 신학자, 또는 가톨릭의 신학적 관점에서 이 세상을 보는데, 거기서 더하기, 아까 얘기했듯이, 해방신학적 관점, 이런 것이잖아요. 적극적인 사회적 실천, 그 다음에, 그것도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고, 현장을 중시하고. 현장을 중시하고, 그리고 이거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 지구라는 행성에서 우리는 모두 같이 살아가는 것인데, 심지어 돌과 바람과 물과 이런 것도 다 같이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쪽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또는 해방신학에서는 표현을 어머니 지구라고 하죠. 이 어머니 지구에 우리 모두 공생하는 존재라는 거, 이런 것이잖아요. 큰 틀로 보자면 이것인데, 이 관점에서 우리 이 시대의 징표는 큰 그림이 있다라고 보고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방송을 통해서 할 때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 일국 한 나라로만 봐서도 지금 너무나 현안들이 많잖아요. 지금 지난번 못 살겠다 갈아엎자 이렇게 하면서 지난 11월 14일에 민중총옥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사회에서 모든 소외되고 억압받는 사람들이 다 길거리에 나온 것이잖아요. 그때 우리가 집계로는 13만 5천 명이 나왔는데 그분들의 온갖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경찰은 그것을 물대포를 쏴서 그냥 해산시키고 캡사인 분무기를 쏴서 막 사람들 눈도 못 뜨게 하고 하면서 탄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고, 지금도 아우성이 벌어지고 있고, 서울 시내 각 농성장이 8개, 9개가 서 있고, 전국에 강정마을 또는 쌍차 문제도 해결이 안 돼 있죠. 이런 문제들. 거기다가 밀양도 있고, 삼척에서도 터지고 있고, 지금 설악산 케이블카 문제 때문에 김그림 대표가 지금 원주 환경청에서 장기 농성 중에 있죠. 이런 전국이 다 농성장화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팟캐스트 시대의 징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이야기할 거는 많지만 현재로서는 저희가 4월에 지금 총선이 있습니다. 4월에 총선이 있고 이제 오늘 기준으로 한 2달 남았어요. 이제 한 60일 남았는데 이 60일 동안 이 시대의 징표가 우리 삶의 현장을 다 소화를 하고 알리고 해서 결국에는 현재로서는 우리가 정치를 벌이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 정치의 문제에 집중을 하자. 그래서 앞으로 총선 비상체제 방송으로 특별 방송체제로 하면서 앞으로 2개월 동안 우리 각 현장의 문제를 또 우리 이 총선에서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도움을 드릴까? 이런 문제를 반드시 여기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회의를 통해서 기획회를 통해서 편집을 하게 될 테고요. 그렇게 하면은 앞으로 지금 우리가 방송 전에 아까 잠시 얘기를 나눴지만 한 8에서 10회 정도를 집중적으로 그런 문제를 다루게 될 거다라고 하게 되겠고 제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영호 대표님께서 얘기했듯이 주진우 기자 같은 그런 훌륭한 기자의 흉내를 낼 수 있을라는지 모르겠다만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흉내라니요. 준비된 독창적인 유민철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네. 그러려면 근본적으로 방금 얘기했듯이 현장,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을 잘 관찰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신학적 판단, 또 신앙적인 실천까지 연결할 수 있으려면 실제로 이제 우리가 함께 자기 역할들이 좀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한결이 아빠 유민철은, 기본적으로 기획과 동시에 우리의 전반 흐름을 이렇게 해설하고 준비하고 정리해내면서 흐름을 만들어 갈 거거든요. 우리 또 한편으로 큰 누님으로서 김현옥 대표님의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요. 얼마나 사실은 무게 있습니까? 왜냐하면 여성운동을 그동안 쭉 해오셨고, 그 다음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수도 생활을 해오신 경력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다시 신앙으로 그리고 교회로 가득 차 있는 김현욱 대표님이 중심을 좀 잘 잡아주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런 점에서 김현욱 대표님의 시즌2 주권방송 시대의 징표에 대한 꿈과 비전을 좀 이렇게 듣고 싶습니다. 네. 거창하게 소개해 주시고 마음에 쏙 들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성운동을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게, 제가 젊었을 때는 사람들이 뭔가를 막 알려주고 진심을 담아서 얘기를 하면 받아들이고 바로 변화될 거라고 굉장히 많이 생각했어요. 수도 생활 하면서도. 그래서 앞장서서 실천하고 모델이 있으면 이거는 틀림없이 변한다, 그런 확신이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그거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를 느꼈어요. 이 인식화 되는 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기본적으로 그 아하의 체험이 언제 올지는 모른다. 그래서 지금 운동하면서 느끼는 건, 운동자가 지치지 않는 거, 운동자가 까불지 않는 거, 까불지 않는다고 표현하는 거는 속단하지 않는 거,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참는 걸 많이 배웠어요. 기다리고 참고 그러는 거. 그래서 정말 그 노인들이 다 보수적이고 노인들이 다 여당 찍고 이런 선입견이 있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 움직이지 않는 이 사람들이 현실을 볼 수 있는 게 1단계, 아까 말했던 그 3단계가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지만, 볼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가고, 그 다음에 이 판단할 수 있는, 판단이 되면 실행은 그 다음에 따라간다는 거죠. 판단이 안 되는 이 시점이 문제이기 때문에 주권방송은 이 판단을 할 수 있는 어떤 열쇠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공중파가 말하자면은 요리천국이 되고 무슨 연예인 가십천국이 돼서 사람들이 TV를 틀면 그런 것에 아주 젖어드는데, 저희들 인터넷 방송은 TV는 아니지만 그런 지역적인 문제나 어떤 기호, 거기에 빠지지 않고 양심을 비추고 내 숨겨진 시민의식이 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 이렇게 훌륭한 한결이 아빠가 있어서 좀 든든하기도 하고요. 예. 네. 그리고 저는 또 저 나름대로 이렇게 그 여성운동뿐만 아니라 지역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최선을 다하면 또 다른 지평을 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예. 사실은 이제 고정 패널이 가져야 할 중요한 그 조건 중에 하나, 자세 중에 하나는 사실은 현장감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럼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이 현장 안에 늘 이렇게 온몸을 투신해서 함께 움직이고, 그러는 그 현장감이 있어야 고정 패널로서 흐름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저도 이제 그런 현장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어제 그제부터 이틀 동안 그 백남기 우리 농민, 우리 회장님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밀밭으로 같이 갑시다. 라는 발걸음을 이틀 동안 놨더니 지금 아이고 힘들어요, 걷는 것이. 다치시기도 했잖아요. 발도 불편하신데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일단 현장감을 잃지 않는 고정 패널, 이게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저기 가난한 사람들이 울부짖는 현장 안에는 우리 마음이 같이 있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몸도 거기에 같이 함께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현장에 있는 우리는 사실은 현장감은 있지만 또 한편은 전문적 판단 능력들의 근거들을 갖출 수 있도록 전문 게스트를 우리가 좀 초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흐름에서는 그 게스트를 누구를 초청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이 교회 정신에 따라서 사실 민중 중심의 사고를 하는 게스트들을 우리가 잘 섭외해서 우리의 팟캐스트의 격을 상당한 높은 격으로 좀 올릴 필요가 있다. 격을 높인다는 얘기는 현장성을 기피하면서 적어도 그것에 관련된 그 이론적 근거도 좀 우리가 무장해서 함께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점에서 깊이와 넓이를 같이 하는 게스트를 우리가 좀 초빙하는데, 우리 듣는
청취자들도 이렇게 우리에게 좀 소개를 해주시면 우리가 그것들을 좀 담아가지고 같이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피드백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사실은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팟캐스트 순위를 올리는 거하고도 같거든요. 그래서 댓글을 좀 이렇게 많이 달아주시고 듣고 그 느낌들을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다가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과정 안에서 적용해내고 그리고 댓글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팟캐스트 순위가 올라가거든요. 그런 점에서 함께 청취자들도 함께 협력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각오들을 함께 다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방송에 방송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일개 농민이 이런 전문 대한 언론에 기획을 하고 또 패널로 참가를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다기도 할 수 있고 부담도 되고 그런데 이 말을 제 기억에는 이 방송 1회 때인가요? 1회였는지 이원영 선생님이 처음 나왔을 때 바로 이 말을 하셨어요. 아, 그래요? 부담된다고. 저도 똑같은 말씀을 지금 드리고 근데 지난 2년 이원영 선생님께서 아주 훌륭하게 참여를 해주셔서 저도 아주 많이 배웠습니다. 그렇고, 각오도 있겠지만, 저는 해방신학 또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찬미하소서 또는 복음의 기쁨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말씀들 중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관찰해서 우리말로 올바른 알미입니다. 일단은 현실 올바른 알아야 되고 판단. 그러니까 관찰과 판단까지인데 우리 알듯이 어버이 연합이나 무슨 엄마 연합이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관찰 부분에서부터 관찰과 판단에서 엉뚱하게 가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농성장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저도 똑같았어요. 결국엔 저도 소시민이었다 이런 거 있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관찰을 잘못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 관찰과 판단까지 잘 오시는 분들은 많다. 그런데 판단해서 실천하는데 거기 어딘가에서 머무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었고요. 그래서 어디 후원금이나 좀 내고 가서 농성장 가서 한번 서명이나 한번 하고 이러면 스스로 자위하고 이런 분들이 대단히 많은데 사실 그거 안 하는 것보다는 그거 하시는 분들만 해도 훌륭하신 거죠. 훌륭하신데 저는 고민이 뭐냐면 이 판단과 실천 사이에서 머무시는 분들이 좀 실천 쪽으로 오시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게 제가 농성장에서도 많이 고민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 팟캐스트 시대의 징표에서도 앞으로 굉장히 고민을 할 것인데요. 좀 전에 신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말이 또는 저희가 여기서 많은 말들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그런 말이 나름대로 진실성이 있으려면 그것이 우리 스스로의 실천이 안 되면 남들한테 말하는 것 자체도 이러면 설득력이 없다. 그래서 제가 이번 총선이 현재로서는 모두가 가장 절박한 상황이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총선 특집 체제로 가는 상황인데 제 경우는 일단은 4월 총선 때까지 매일은 있지 못하겠지만 왜냐면 이제 농사일도 시작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매일은 못하겠지만 최대한 저는 지금 하듯이 봄이 돼도 4월 총선 때까지는 농성장에 있으려고 합니다. 농성장에 있으면서 그 상황들을 계속 알리면서 그게 이제 결국에 실천인 거죠. 비상 상황이니까. 그렇게 해서 총선 때까지는 최대한 이런 실천하면서 알리고 이 방송이 더 설득력이 있도록 하는데 하고 일단 총선이 또 지나고 나면 좀 더 장기적인 계획으로 한번 방송을 잘 꾸려가는 식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대표님. 네. 지금 딱 필요한 거는 4글자인데 이하동문. 근데 정말 이렇게 총선 체제로 저희가 갈 건데 제가 마지막 선택을 우리 국민들이 후회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왜 누구를 뽑고 이 지경을 만들었어 그 소리가 아니라 정말 함께 책임질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팟캐스트 이 방송 통해서 충분히 준비하고 잘 전달하고 하면서 마지막에는 조금 서로 책임질 수 있는 결과를 낼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 어제 저희가 백남기 회장님, 농민 회장님
순례를 하면서 이제 정심 때 남동성당에 도착을 했어요. 남동성당에 정심을 먹고 그때도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순례객 숫자가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남동성당에서 한 100여 명의 음식을 준비를 했는데 훨씬 150명, 200명 가까운 분들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해 주셔서 비가 오는 과정에서도 함께 해주시는 시민들이 참 고마웠죠. 사실은 그 시간에 저와 함께 하는 노숙하시는 분들도 12명이나 그날 사실은 저와 함께 같이 걸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남동성당에서 구도청, 그러니까 민주광장 분수대 쪽에서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순례객 일동이 민주성지를 지나면서 기자회견을 하고 그 기자회견 과정에서 이제 어디를 갔냐면 이제 금남로라고 하는 상징적인 곳이잖아요. 우리 강주 민주성지의 상징적인 금남로를 향해서 가서 양동으로 지나가는데 양동에서 아주머니께서 떡을 한 보따리를 주셨어요. 그걸 이제 누구로부터 이제 받았는데 너무 감동스럽잖아요. 역시 강주다. 역시 강주 아주머니들 끝내준다. 비 맞고 이렇게 가고 있는 순례객들을 그냥 보내지 않으시는 강주 시민. 뜨거운 감동이었죠. 이게 들고 가려고 생각하다가 그걸 이제 신부의 본능이 성체 분비하는 본능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그걸 들고 앞뒤로 돌아다니면서 뛰어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떡. 와. 우리 이제 알리고 싶었어요, 사실은. 양동시장 아주머니들이 떡을 주셨답니다. 떡 좀 드세요. 떡 좀 드세요. 이렇게 하면서 왔다 갔다 돌아다니죠. 그리고 딱 손 털고 나와서 탁 스치는 생각이 이게 그리스도의 성체가 아닐까? 이게 그리스도의 성체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에 뭐하고 딱 연결되냐면 5.18 때 주먹밥 해주신 우리 강주의 아주머니들 그리고 백남기 회장님의 순례객을 위해 떡을 내어주신 우리 양동시장 아주머니들 그리고 그런 행위들이 사실상 생명을 나누는 그리스도의 떡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꽤 많은 묵상을 했습니다. 결국 우리 시대의 징표가 새로운 제2시즌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방송이 될 수 있으려면 자기 것을 나누어 주는 실천적 행위를 통해서 결국은 이제 우리 가난한 교회를 향한 시대의 징표의 목표라고 한다면 실천적 행위를까지 엮어내는 것 이게 우리 시대의 징표가 구현하고자 하는 하느님 나라 운동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우와! 주권방송 시대의 징표 시즌2가 시작됩니다. 앞으로 이 방송은 최민석 신부, 김현욱 대표, 유문철님이 진행하는 현장 소식 부분과 신상국 신부, 김근수 소장이 진행하는 해방신학 해설 방송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